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족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김기현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대표적 친윤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회동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당면한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초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짚어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국회로 갑니다.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열렸는데요. 예산과 노동조합법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크죠? 네, 첫날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폐기된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을 한 건데요. 사실 이들 법안도 법안이지만 사실 시급한 문제가 예산안 처리입니다. 지난 2일에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또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각각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는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여야의 격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예민한 문제가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문제죠? 네, 여야 갈등의 사실 좀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해서 수사를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법안들이 자동으로 상정이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또 벼르고 있어서 갈등이 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각 당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혁신이 조기 해산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네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지도부에 혁신안 종합 보고를 한 뒤에 활동을 예고대로 조기에 마쳤습니다. 핵심인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등을 담은 혁신안은 다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혁신이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화살은 계속 김기현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찬성한다, 또 아니면 반대한다 양측이 갈려서 거세게 설전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장고에 좀 들어간 모습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선 신당 창당 행보를 보여온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고요? 네, 어제 두 사람이 좀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남은 한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만남 후에 이상민 의원은 정치 세력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면 참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보폭을 늘리면서 신당 창당에 또 힘이 좀 쏠리자 민주당 친명계 내에서는 변절, 야합 등을 의미하는 사쿠라 이런 지칭을 하는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르면 오늘 좀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말고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보고 있다는데 금액이 대폭 늘었다고요?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는데 액수로는 7억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3억 원 말고도 다른 6명으로부터 4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와 이 정치자금 수수와는 별개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모든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적하는 불법 정치자금은 기부금, 영수증 등에 있는 문제가 없는 후원금이라면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인 송 전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면 후원 등을 통한 정치 참여의 자유도 제한이 될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주장을 거듭 부인하면서 현재는 구속영장 기각까지도 이미 자신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요? 네,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초혼 신혼부부를 봤을 때 자녀가 없는 부부가 46.4%로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한 0.6%포인트 정도 늘어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혼해도 사실 아이를 안 낳는 건데요. 이제는 아이가 필수가 아니라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짐작을 좀 감히 해보면 힘드니까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힘이 드니까 감당할 수 없이 돈도 쏟아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부어야 되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신혼부부 자체도 또 줄었죠? 네, 지난해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103만 쌍이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6.3%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결혼을 예전보다 안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도 아이지만 결혼도 힘드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도 당연히 쉽지 않고요. 현재는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결과도 또 함께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구하기,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짐작이 틀리지 않는 게 맞벌이 비중은 또 늘었어요? 네, 맞벌이 비중은 지난해 57.2%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2.3%포인트 늘어난 건데요. 혼인 1년 차의 맞벌이 비중이 62%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혼인 연차가 좀 높아질수록 해가 갈수록 맞벌이 비중은 낮아져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 빚이 있는 채로 신혼 살림을 내는 것으로 또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신혼 부부의 89%가 대출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학자금 대출일 수도 있고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든 주택 마련 때문에 대출을 좀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통계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데 아이는 덜 낳고 대출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신혼부부 통계가 정말 우리 현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에 국내 연구진이 LK99라고 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 각국 연구진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잇따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공동 연구자는 여전히 초전도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진 중 한 명인 권영환 고려대 교수는 여전히 이 LK99가 초전도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실험을 거쳐서 논문을 작성했고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까지 읽혔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가 지금 재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재현 영상을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취재진 요청에는 현재는 준비 중이라서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검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권 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LK99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검증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 위원회 내 연구소에서 잇따라 그동안 초전도체가 확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검증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권영환 교수는 위원회가 자신이 쓴 논문에 제시한 방식을 그대로 따랐고 본인도 화학식을 알려줬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 문제인 거지 다른 문제는 좀 없었다는 식으로 좀 읽히기도 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계의 오래된 꿈인데 상온에서 금속 등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전기 소모가 없으니까 막대한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물질로도 불리는데 이번에 지난 7월에 개발을 했다고 화제가 된 겁니다. 꿈의 물질이다. 네. 지금 개발을 했던 사람만 인정하고 다른 학계에서 사실상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데 국내 위원회에서 곧 최종 결과 발표한다고요? 네, 국내 학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검증위원회에 속한 뭐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포항공대 등 4곳의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실험을 해왔는데 확인이 전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소속 연구소들도 일단 지금까지는 뭐 이걸 발견을 했다, 성공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종 결과는 내일 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내일 발표를 앞두고 이렇다 할 기대의 시선은 좀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권 교수가 기자간담회를 한 것도 사실은 공동 저자와의 갈등 때문에 열린 간담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초전도체에 관한 상황을 좀 결론을 내면 처음에는 좀 전 세계가 흥분을 했지만 지금은 확인이 안 된다는 잇따른 부정적인 결론 속에서 저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좀 불행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 창당 선언한 새로운 선택이 남녀 모두 병역 의무 이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네, 사실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역 의무 문제가 사실 남녀 갈등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어제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병역 의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갈등, 즉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이른바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도 남녀가 같이 하고 나아가서 가사 일도 남녀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또 여자가 병역 의무를 다 하고 네. 반면에 또 남자는 가사 일을 위해서 육아 참여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요? 네. 여자는 병역 의무를 하고 남자는 가사 일에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건데요. 금 전 의원은 정부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남성 육아휴직을 제안을 한다면서 아이 한 명당 부모가 1년 육아휴직이 반드시 보장이 되고 이 중에서 절반을 6개월을 남성이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은 병역과 가사라는 큰 문제를 공동으로 남녀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고 이걸 통해서 갈등도 해결을 하고 남녀 평등까지도 실현을 해보자는 건데 사실 이런 논란 이번이 처음 나온 건 사실 아닙니다. 매번 결론이 정확히 좀 안 나왔던 거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잘 풀어가려면 사실 좀 세심한 제안이 좀 필요한데 현장에서 어제 좀 들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구체적인 대안은 아쉽게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아쉽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방화범을 끈질기게 살려낸 의사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 방화범이 일본 교토에서 4년 전에 36명이나 숨지게 한 방화범이었습니다. 이 방화범도 당시에 화상을 많이 입고 생존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화상 전문 의사가 이 방화범을 말씀하신 대로 좀 끈질기게 살려냈습니다. 이 방화범의 전신에서 고작 8cm만 남은 정상 표피 조직을 배양을 해서 무려 5차례나 이식한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배양을 해가지고 이 방화범을 결국에는 살려낸 겁니다. 네, 의사의 소명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이렇게까지 방화범에 매달린 이유 뭔가요? 네, 이 의사의 짧은 답변이 모든 걸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인이 죽어서 범죄에서 도망치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의사의 집념 덕분에 일본 검찰은 이 방화범을 살인 방화 혐의로 재판에 세웠고 사형까지 구형을 했습니다. 방화범이 재판에 서기까지 꼬박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사과를 하지 않았던 이 방화범 재판에 서서야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얘기하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치료한 게 범인 죽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니까 좀 반전이네요. 네, 사실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네, 최고의 아이돌 그룹 BTS 멤버들이 잇따라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민과 정국이 입대하죠. 네, 이미 사실 예고됐던 사실이지만 섭섭해하실 팬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지민과 정국을 끝으로 모든 멤버들이 입대를 마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합니다. 지민은 어제 SNS 라이브 방송에서 군대를 빨리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머리를 깎고 나니까 좀 실감이 났다면서 빨리 다녀와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진다. 이렇게 좀 팬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는 또 다른 멤버인 RM과 B가 입대했어요. 네, 두 사람도 어제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두 사람도 SNS 등을 통해서 입대를 앞둔 소감을 밝혔습니다. 리더 RM은 군 복무 기간이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우리이도록 미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B는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삭발에 선글라스가 로망이었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좀 씩씩하게 역시나 좀 팬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멤버 전원이 입대 마쳤는데 언제쯤 이른바 완전체 BTS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좀 복무가 시작이 돼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는 2025년 9월쯤이 지금 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제일 먼저 입대를 했던 멤버 진을 시작으로 마지막 지민과 정국까지 마지막 입대를 한 이들이 전역을 하는 시기가 2025년 6월이니까 최소 이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에는 완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좀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가 됐든 BTS와 소속사 모두 전역 후에 이른바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중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얼굴인 BTS 멤버들이 모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이미 많이 쌓인 상태라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제주와 동해안으로는 최대 30mm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 한편 12월 1일 강수량 1위를 기록한 곳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비는 점차 그쳐가는 추세입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전주 11도 등 5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 1도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도 그랬지만 점점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해안과 제주는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오늘 바람 강한 편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는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영하권도 덜어 생기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8도, 습도는 72%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날씨 들으셨죠? 오늘 강원권으로 가신다면 많은 눈 예보가 있으니까요. 월동장구 잘 갖추고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살펴보니까요. 정체는조로 경기권에서 이어집니다.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서안산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안산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도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신월 여의 지하도로 여의도 쪽입니다. 지하도로 입구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부천에서 신월 쪽에 이동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홍제 램프를 지나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국 출산율이 14세기 흑사병 때를 연상시킨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이런 분석을 할 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높아진 미혼율이 저출산으로, 저출산은 고령화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직책이 장관급이시잖아요. 네. 위원장이 대통령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간혹 회의를 주재하실 때 어떤 점 강조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올해 3월 28일에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대통령 개최 회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전에 과거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여러 이제 저출산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거는 출산율이 낮아진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출산율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가 중단되지 않도록 두 가지가 양립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했고요.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한국 초저출산 대조한 뉴욕 타임스 칼럼은 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 인구 감소 정말 위협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것 그리고 이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적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반면에 최근에 방한한 다른 또 가족 사회학 그 전문가 분께서는 그건 한국의 어떤 이제 가능성이라든지 한국적인 문화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산율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또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시각도 이제 있네요. 예. 20년 넘게 초저출생 기록한 나라 인구 1,000만 이상 국가 중에 한국 유일하고요. 2018년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이 이제 0.98명 떨어진 이후 불과 5년 만에 0.7명으로 상당히 빨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에 관한 한국 기록 제조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출산만 보면 저출산만 굉장히 그 기록 제조기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 저는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만 1위냐? 다른 1위도 너무나 많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다른 선진국들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위고요. 그리고 장시간 근로시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이 140만 명입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경력 단절이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남성의 육아휴직률 저조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와서 지금의 이 결과 어찌 보면 출산율 수치라는 거는 하나의 결과 수치이지 그 자체에 어떤 주목을 하다 보면 해법을 좀 놓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2006년부터 제가 이제 본 기사에 따르면 쏟아본 예산이 한 380조 원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근본적 원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일단 그거 하나하나 쪼개 보면 일단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뭐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 낮은 결혼율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또 결혼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통계도 있었는데 아이 안 갖는 가정이 많이 늘어난 것도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뭐 현상적으로 본다면 제일 그 결혼과 출산이 그러니까 지연되는 거 이전에 그리고 이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전에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립니다. 뭐 그런 이제 근본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불안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경제 불안입니다. 그 네. 경제 불안 안에는 고용 불안 그리고 소득 불안이 들어가 있고요. 예.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 그리고 이제 고용으로 이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이나 재정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네. 안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가 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한 가지 축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 불안. 다 아시는 것처럼 높은 집값 때문에 주거 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수도권 집중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양육에 대한 불안입니다. 양육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양육 비용,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저변에는 또 사교육 문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회 비용인데요. 예. 일과 어떤 육아가 병행되기 어려운 노동시장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세 가지 불안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80조라고도 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16년 동안 280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80조 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가 2005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배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2006년에는 2조 원이었습니다. 주로 직접적으로 가족,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까지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2년까지 약 한 17년 정도죠. 이 기간 동안 280조를 썼는데 280조 원 중에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쓴 돈이 280조 원의 73%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직접적인 아동 양육 지출 이런 부분이 사실 적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건 한 5년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본격적으로 5년인데요. 이 5년은 좀 이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직접적인 아동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정체되어 왔고요. 그럼 뭐가 늘어났냐라고 했을 때 청년들 일자리 주거 그리고 그런 이제 신혼부부 주택 지원하는 건데 여기도 좀 허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저출산 예산으로 이제 묶인 게 한 이제 51조 정도 되는데요. 이 51조 중에 한 46%에 해당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에는 빌려주고 상환받을 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80조 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직접적인 양육, 가족에 대한 지출 부분은 사실은 낮다. 그래서 사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동, 가족에 대한 지출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썼는데 헛돈 썼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이걸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3월 초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선택과 집중해서 제대로 재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앞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주거 불안 문제라든지 고용 불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도 챙겨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위원장님께서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파격적 대책이 무엇인지 물론 이제 아까 경제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거기 연결은 될 것 같아요. 예, 뭐 파격적인 대책이라는 표현보다는요,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저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하고 하는 이제 교육하고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정책 어떤 특별한 아이템보다는 그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이제 문체부하고 같이 그 저출산 관련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1위로 꼽은 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걸 이걸 확대해달라. 이게 51%였습니다. 네. 이걸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는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청년 고용 일자리, 네 번째가 주거 인프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이 요인들 대책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해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뭐 다양한 그 구조적인 문제들도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민감한 문제지만 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비혼 동거 문화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일반 혼외 출산 자녀도 이제 지원을 똑같이 받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우리도 좀 출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이 나오거든요. 예, 뭐 앞서 이제 통계청 조사 결과도 발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의향 인식 조사를 보면 젊은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거에도 보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비율이 특히 이제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 않다라는 거는 결혼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함께 사는 친밀성이라든지 이런 동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함께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돼야 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선택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어떤 우리나라의 지금 가족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경직적이고 변화하는 가치에 사실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팍스 제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도입된 취지하고는 조금 지금 다르긴 하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받고 자라날 수 있게 한다. 네. 저희가 이제 결혼 제도를 좀 다양한 형태로 바꿔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청년들이 바뀐 가치에 맞게 기존의 경직적이고 그런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조금은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과 다르게 모든 아이들이 모든 가정에서 차별 없이 클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된다. 아이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민청 설립에 따른 다문화 가정 확대가 이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또 제안도 있어요. 예,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위원회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를 함께 다루는데 우리가 워낙 저출산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는 총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여러 가지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떤 여파에 대해서 우려하는데요.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의 대책 거기에 한정되기보다는요. 어떤 인구 차원, 특히 그보다는 좀 생산 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해법으로 좀 모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국가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민 정책은 이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이제 조사를 할 때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동의 수준이 한 36% 정도밖에 안 돼서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게 우리의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상황들을 잘 예측해서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외국에 좀 주목할 만한 사례 하나 정도 있을까요? 예. 여러 사례가 있지만요. 저희 위원회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프랑스 같이 계속 이제 출산율이 높은 그런 국가들도 있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초에 1.3명 상당히 거기도 이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이 됐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1.6명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도 우리와 유사하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문화라든지 노동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육아 정책들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데 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중반에 0.77이었지만 이걸 회복하는데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지금까지 김영민 저출산 됐습니다.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교정운동치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활치료는 저는 수기로 손으로 사람 몸을 만지고 뼈를 만지고 그다음에 교정운동이 들어가는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픈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다 아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팔, 손 다 아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아파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아픈 거 기억 못할 만큼 편하게 나갈 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 정답이 없고 아픈 거 똑같은 질병이라도 아픈 느낌이나 아픈 통증의 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긴 하지만 정답이 없는 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제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 덕분에 수술을 안 하고 넘겼다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제 안 오시는 거죠.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게 치료하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 어제는 호우주의보까지 동시에 내려지면서 비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는 강원 산지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오늘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추가적으로 더 오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5mm 내외의 비가 더 뿌려지다가 낮에는 모두 개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 내려갔는데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1도 등 3도에서 7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 9도에서 16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의 풍랑도 거세겠습니다. 오늘까지 2에서 최대 5m 안팎으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상권에 너울성 파도 높으니까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강원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70cm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에서 1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은 향로봉이 72.7cm로 가장 많고 미시령이 39.8, 강릉 왕산 15.4cm 등입니다. 또 오늘 밤까지 북부와 중부 산지에 5에서 15cm, 남부 산지는 5에서 10cm, 북부 동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현주 전 의원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일부 그 지역 언론들하고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방금 이제 속보도 뜨거운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아버지 산소 다녀왔다고 소개하면서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시사했다는 불출마 시사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분이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결국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지난번에 버스 매집 때 해가지고 세과시? 네네. 그러면서 세과시하면서 어림도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왜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뭔가가 어떤 얘기가 오갔을 텐데 그게 뭘지 그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짐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캐비넷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또 다른 뭔가를 또 생각하는 게 있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 며칠 전에 6개 의석밖에 안 된다 서울에서 이런 자체 판세 분석. 네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여간 뭔가 이렇게 기획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총선 불출마 이제 시사한 요 시점이 또 혁신위원회가 중진들 험지 출마 요구하면서 활동 종료하는 바로 그날이 이제 어제였거든요. 네. 요 시점도 좀 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혁신위원회 얘기는 그 당시에는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이 됩니다. 그냥 짐작이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여하튼 대표적인 이제 친윤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 의원의 불출마가 이른바 중진 친윤 인사 험지 출마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거야 이제 사람들도 대표적인 인사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상징적인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다른 분들이 같이 다 그렇게 하실까?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저는 이 어떤 친윤 인사 뭐 이렇게 결국에는 왜 친윤 인사 또는 이제 실세들의 어떤 불출마를 선거 때마다 요구를 하냐면 이분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호가호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혜택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꼭 중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연판장을 돌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야 이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이게 웬일이냐 많은 분들이 비판하셨고 그런 행태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해당되는 굉장히 전체주의적 행동이어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 이게 이제 실세인 어떤 친윤 인사들이었기도 하지만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까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친윤 인사들 중에서 중진도 좋지만 그 사이에 친윤 인사라고 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오바를 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 민주적인 정당이나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깎아먹은 사람들이 우선 저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둘러싸고 이제 파열음이 터져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가 혁신이 활동 종료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히려 이제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기득권 내려놓겠다는데 오히려 사퇴 요구를 한 이유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사실 기득권 내려온다고 하는데 어떤 기득권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계속 대표적으로 어쨌든 대표가 기득권 권한을 내려놔라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려놓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어떠한 압박,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추측이지만 어떤 캐비넷이든 뭐든 이런 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이 없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때 대표가 되려고 나오고 또 실제로 굉장히 턱없이 낮은 지지율을 이렇게 막 푸시를 해서 지지를 올려주고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대표까지 만들어준 데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서 지금 와가지고 물러나라라고 할 때 이분 물러날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김기현 대표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물러나라라고 비판하면서 저도 그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왜 물러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더 나은 방식으로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물러났지만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용산이라든가 이 어떤 실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공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러난다 하더라도 혁신에 따른 기대, 국민들의 지지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왜 혁신을 하는 건지, 혁신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결국 내부적인 권력 투쟁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러난다 하더라도요. 네. 네. 그 김병민 물러나고 내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네.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제 김기현 대표 면전에서 여기 있는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놓았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고 반면에 이제 박정아 수석 대변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퇴론을 꺼낸 하태경 서병수 의원에 대해 그분들 먼저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당이 변화 혁신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이 이것들을 다 발표할 타이밍인지는 동의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분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 중진들인데 누구는 물러나고 누구는 물러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물러날 때 뭘 잘못했는지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것이 시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누구는 쫓아내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국민들이 혁신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권력 교체를 하고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양상을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러나는 건 좋지만 물러나서 저 사람 쫓아내고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식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고 그런 발언을 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이미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냥 뭐 신당 창당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걸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탈당을 미리 하셔가지고 사실은 다시 돌아가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을 가든 아니면 신당을 가든 어떤 신당에 뭐 어떤 신당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아니면 무소속을 나가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하고 만나서 뭐 신당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의 전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실 거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신당 창당을 하면 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볼 때 탈당과 신당 창당은요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날 아침에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믿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연기만 이렇게 구름만 계속 뭉게뭉게 피우는 것은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책임하다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자꾸 하시면 이것은 이 그동안 그래도 대선 경선까지 나가셨던 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회동이 끝난 뒤에 이상민 의원이 정치 세력화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 이재명 연대가 구체화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쏠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반 이재명 연대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호감도 크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고요. 총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의 성격,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비율을 보면 부정평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야당 대표 심판론 이런 거를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이게 신당의 어떤 존립 근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건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싫어서 민주당에 못 있겠다. 그래서 나와서 신당을 창당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신당을 창당한다. 근데 이것은 국회로 가는 총선이다.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본적인 본질적인 업무인데요. 그렇다면 행정부라는 건 수장이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차라리 국민의힘을 들어가지. 왜 밖에서 야당을 하느냐. 야당이라는 것은 온건 야당도 있고 강경 야당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윤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하는데 그 반윤이 아니고 반이다. 그럼 뭐지? 그럼 이것은 제가 볼 때 표가 결집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네네. 거죠. 반면에 이제 김민석 의원 이 시대 과제가 뭔지 모르는 전형적 사쿠라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어요. 사쿠라는 이제 변절, 야합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고민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패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반박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 당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사꾸라 이런 표현은 너무한 것 같고 저는 아니 싫으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난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이제 왜 그러느냐 안타깝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당이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뭐가 문제였는지 자성해 보겠다라든가 저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야 비판하고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도 힘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나오신 분들은 저는 구도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큰 세력이 나뉘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야당을 할 것이면 야당을 하는 것이고 여당을 할 것이면 여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 성향의 야당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럴 거면 국민의힘을 임에 들어오는 게 맞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3지대로 한번 가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 창당 선언한 새로운 선택이 남녀 모두 병역 의무 이행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국 사회 젠더 갈등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안 어떻게 보세요? 이 당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주안점을 젠더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류호정 의원도 페미니스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도 남성 의원이시지만 상당한 페미니스트시고 또 그전에 보면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퀴어 축제 같은 데도 직접 참여를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소수자 문제 그래서 이런 특히 페미니스트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거에 근데 남녀 평등, 젠더 문제 이런 거에 당의 정체성 주안점을 두고 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당은 아예 그렇게 가기로 한 모양인데 근데 저는 뭐 그건 그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을 가지고 총선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조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직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젠더 문제가 전면적인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면적인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게 민생이라든가 너무나 심각하고 치열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것이 중요한 의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1의제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중정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당제인데 이 양당제에서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지역구를 안 내실 모양이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1, 2등을 해야 되는데 1, 2등을 하려면 이런 어떤 대중정당으로서 보편적인 의제를 던지지 않고 이런 젠더 의제를 중심으로 제1 안건으로 냈을 때는 표 얻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비례 정당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향후에 뭐 의미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뭔가 이렇게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신당 창당 발표한 데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이제 그 류 의원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배신 정치다, 꼼수 정치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그 비례대표를 이제 순번을 정할 때 투표를 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사실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죠. 그건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지난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그 1등을 하신 분이 신장식 변호사였던 것 같고요. 이 류호정 의원은 사실은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아주 차이가 크게 나는 그 득표를 얻었는데 원래는 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어떤 그 무슨 여성인가 뭐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 특별히 1번, 2번 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냥 말하자면 될 수 없는데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도 정의당에서 들은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래서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의당은 굉장히 많은 내부적 혼란에 부딪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이 이렇게 됐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내볼라라 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갑자기 신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은 지금 망가진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마 비판을 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근데 본인이 다 감수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평가 받으시면 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원님 인터뷰 시작할 때 진행 상황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층간소음 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 흉기폭력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잖아요. 예.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기준치를 미달하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일단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요.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 이거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 중간 단계에도 계속 그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이제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이고요. 또 이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수가 이제 유형별로 한 2%였는데 지금 3%포인트 늘려서 5%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 점검 시기도 아파트 골조가 완성되는 준공 1년 전쯤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잘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 보완 시공 기준이 있는데요. 권고 사항에 불과해서 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원희룡 장관이 브리핑에서 계속했던 말이 이게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그런 기술적인 시공적인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이제 일부 매체에서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비가 부담될 수 있고 그러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 장관이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했다고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당신들이 그동안 제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방증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 장관 얘기네요. 예. 이것 외에도 LH 시범단지의 소음 관련 품질 기준 높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LH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관련 우수 기술을 좀 우선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2025년부터고요. 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여기는 이제 1등급 37데시벨 이하의 그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는 법정 최소 기준인 게 한 210mm 정도인데 40mm 더 두꺼운 250mm까지 올라가고요. 기존 주택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또 강구할 예정인데 이 2025년쯤 기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게 공사비 좀 만만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바닥 공사, 방음 공사라든지 이런 걸 보강을 좀 해주고요. 이걸 이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기준 미달 단지의 준공 승인 유예는 이제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한 다음에 2026년부터 추진할 건데 이것도 사실 법 개정 사안이어서요. 또 국회로 또 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층간소음 기준점 설정을 두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이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선 어떤 얘기들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49데시벨까지가 도서관이나 한낮의 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나는 소음이라는 건데 국토부에서 정한 이 층간소음 기준이 현재 총 4등급 4단계가 있더라고요. 1등급이 37데시벨 이하로 가장 높은 거고 4데시벨씩 차이가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데 여기서 말한 49는 이 4등급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과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수치냐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귀는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느낄 때는 조금만 발걸음 소리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층간소음에 대한 판단과 수준이 좀 천차만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음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거 관련 상품들도 기능이 제각각인데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 대책이 일단 처음 나온 만큼 좀 이번에는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좀 더 보완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요소수 얘기 좀 해볼게요.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힌 이후에 출렁이던 국내 요소수 가격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가 대책을 이제 내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 정부가 이 차량용 요소수가 있고 또 농업용 비료 원료인 그 인산 암모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최근 중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요소하고 인산 암모늄 이 수출 제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정부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이 품목들을 한번 수입을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몇 년 전에 이제 요소수 사태가 불거졌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이후에 정부가 물량을 좀 상당히 비축해 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현재 넉 달치, 정확히는 4.3달 이렇게 이제 넉 달치 분량이 이 차량용 요소 물량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수급 불안 때문에 뭐 화물차들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소 비축 물량이 이제 1,930톤 이제 이달 중에 방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인 이 차량용 요소의 그 수입 관세율 인하 조처, 이것도 이제 내년까지 연장하는데요.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너무 중국의 의존이 크다 보니까 좀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한번 수입을 해보자, 제3국 대체 수입에 대한 좀 그 기업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고요. 또 인산 암모늄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그때 2021년 파동 이후에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 두 품목, 인산 암모늄과 요소수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전량에 대해서 관세율을 0%, 그러니까 무관세죠, 이걸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좀 연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 참고로 이 인산 암모늄은 현재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거면 거의 한 반년 정도는 물량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 공급망 관련해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이런 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번 큰 그 파동을 겪고 난 뒤여서 아무래도 좀 큰 틀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그 정부의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 때처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신설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지원 조직과 재원을 갖춘 상시 관리 체계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 안보 품목 한 200여 개를 지정해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범부처 경제안보 TF 이걸 이제 임시 조직을 꾸려서 핵심 품목 200여 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상시 조직화하겠다는 거죠. 또 수출입은행의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5조 원 이상 조성해서 공급망 선도 사업자, 이런 민간 기업의 대출, 보증, 출자 지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역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곳도 있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12달 중 8달이나 더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상기온 관련해서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 전공 김혜동 교수님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년 기온이 올라서 이상기온이라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교수님 이번 겨울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예,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나왔던 기상청의 그 겨울철 계절 전망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금년 7월 이후부터 그 엘니뇨가 강한 엘니뇨 현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엘니뇨가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압 패턴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겨울이 따뜻해지고 비가 많은 그런 그 계절이 충분히 전망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은 약간 해주셨는데 엘니뇨가 어떤 현상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 상태에 비해 가지고 그 적도 태평양에서 동부 태평양 쪽, 즉 아메리카 대륙 쪽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아시아 대륙 쪽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해수면 온도 상승하고 기후 변화 이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바다는 그 대기보다 열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대순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대기 대순환은 해수 온도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수면 온도 상승 이걸 기후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측면으로 보잖아요. 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400배 이상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수 온도가 어떤 분포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날씨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습기 많은 공기가 이제 찬 공기와 만나서 비를 내리는 게 이제 장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남 지역에서 지난 10일 오후에 이제 대책회의도 했다는데 이거 이제 겨울 장마라고 이제 볼 수도 있나요? 그죠. 장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6월 말에서 한 7월 중순까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장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비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을 뭐 보통 장마라는 표현도 종종 쓰거든요. 그렇게 보면 겨울 장마라는 용어를 생활상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면은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비. 그러니까 생활용어로서는 장마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용어로 무방하다는 말씀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겨울 장마라는 건 그런 개념은 없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마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시작될 때, 그때 북표현 고기압이 남쪽에서 북쪽 쭉 올라올 때 그 전면에서 생기는 전선 그리고 그 전선에 수완돼서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 기준으로 이제 날씨 예보를 봤더니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서서히 날씨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와 비교하면 15도 정도의 격차인데 이런 걸 이상 기온의 어떤 영향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통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첫째로는 극단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달에 그리스라든가 리비아 이런 곳에서는 하루 동안에 내린 강수량이 2년간 내리는 강수량이 다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아주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 지역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사막에서 폭우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데에 우리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특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겪는 것이 큰 변동성입니다. 온도가 겨울철이 왜 이래 따뜻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온도가 한 10도 이상 툭 떨어지는 이런 것을 큰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번 주말부터 나타나는 또 온도 한 10도 이하로 툭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은 큰 변동성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올여름 한창 더울 때 제트 기류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북극 냉기를 막아주는 게 제트 기류라는 건데 그게 약해져서 올겨울 극단적인 추위가 올 거라는 전망도 이제 있습니다. 제트 기류 약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 먼저 제트 기류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은 중위도 상공에서 부는 매우 강한 강풍대를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제트 기류로는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극권에 있는 차가운 공기하고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의 경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제트 기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강하게 불려고 하면은 북쪽과 남쪽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야 됩니다. 온도 차가 크면 두 지역 사이 기압차가 커지고 기압차가 클수록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고위도일수록 지구 온도 상승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북극권의 온도가 저희도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 빠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를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한 4배 이상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위도는 아무리 온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저희도보다는 온도가 높겠지요. 근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보다 고위도의 온도 상승이 훨씬 빨라지면 고위도와 저희도 사이 온도차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기압차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바람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트 기류 약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도 한 20도 가까이 훅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북극권 가까이까지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추위와 더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가 좀 극단적인 한파를 겪을까요? 겪지 않을까요?
그렇죠. 극단적인 한파라고 이야기한다면 일체적인 영하 20도 이하로 툭 떨어지는 이런 걸 이제 극단적 한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추위는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온도가 툭 떨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번 겨울이 너무 춥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날도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기온 제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전 세계는 이제 그 산업화 이전, 우리가 산업화 이전이라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50년에 전 세계에서 기상 관測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이걸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비해서 금세기 말까지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기상기구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향후 5년 이내에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이 목표로 정했던 1.5도 그 목표가 향후 5년 안에 붕괴될 이미 무너질 가능성이 2020년에는 가능성이 한 2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2021년이 되면은 그는 가능성이 50%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년에는 67%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5년 우리가 2100년까지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이 앞으로 5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지구온난화 정말 심각하다. 1.5도의 의미가 참 크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이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더 효과를 보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 탄소 발자국 줄이기, 즉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탄소 양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민들이 조용히 생활 속에서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와 기업체가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박해야 됩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부근 보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운행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국도와 지방도로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 오늘 이동하신다면 대비 잘하고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 도로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경기권을 오가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 도심 들어가는 길이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의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분당에서 서판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천호대교로 지나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암사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성수대교까지는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뉴스 속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뉴스와 법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 몸싸움 논란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후배 야구 선수인 임혜동 씨는 김하성 선수로부터 상습적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김하성 선수는 상습 폭행이 사실이라면 고소하라. 무고죄로 책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무고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 뉴스에서 무고죄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무고죄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이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건처럼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뭐 당했다라는 식의 주장하는 무고 사건도 있고, 뭐 합의하에 성관계였는데 나는 강간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허위 고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고죄의 영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요즘 언론에서나 아니면 일반 사건에서도 내가 고소를 이렇게 당했을 때 정말 나는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무고죄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만큼 내가 결백하다, 상대가 허위 내용으로 신고했다라는 걸 나는 밝히겠다라는 의지로서 무고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한다면 허위 사실을 덮어 씌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어요? 네. 김하성 선수는 지난달 이제 임 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이제 고소를 하면서 했고, 지금 임 씨는 오히려 김하성 선수로부터 상습적 폭행 나이다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후배 임 씨로부터 공갈당한 적 전혀 없고 오히려 후배 임 씨를 상습 폭행한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입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한 전제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이 후배 임 씨를 고소한 내용은, 이 김하성 선수가 2021년에 이제 후배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그 후배 임혜동이 김하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갈 혹은 공갈 미수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후배 임혜동 측은 아니다, 오히려 선배인 김하성 선수가 술만 먹으면 나를 상습적으로 때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 상처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참, 이 사건을 기준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만약에 이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측으로부터 협박이나 공갈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김하성 선수가 후배를 공갈 미수로 고소한 건 무고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사실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김하성 선수가 당시에 임혜동 후배를 때린 것도 사실이고, 때렸기 때문에 후배가 그걸 빌미로 해서 뭐 수억 원인지 수천만 원일지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팩트일 수가 있어요. 양자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양쪽 다 무고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폭행한 것도 사실, 폭행한 걸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것도 사실이라면 양쪽 누구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아닌데 고소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지만, 두 가지 사실이 병존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면 무고죄는 주로 이제 폭행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이외에도 무고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고죄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떤 죄명의 구애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법 156조를 보더라도 그냥 허위의 사실을 이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성립하는 범죄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범죄나 폭행상에서 많냐? 이 부분은요, 일단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가해자 쪽에서는 내가 이만큼 억울하다라는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A씨 알죠? A씨와 성관계한 적 있죠? 당신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네? 저 합의하에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하고 정말로 변호인을 통해서 아직 본인 원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인데도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많고요. 폭행상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쌍방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서로가 일방만 난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 본인이 막 때리기만 했고 상대방이 맞기만 했음에도 자기도 맞았다 라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폭행상해 사건은 요즘에 길거리에 CCTV 없는 곳이 없잖아요. 본인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CCTV 보니까 같이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라든지 입증이 폭행상해죄는 훨씬 쉽다라는 게 있고요.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사실은 이 두 죄명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무고라는 거는 여러 죄명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도 경리가 회사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제 그 뭐 회사 대표한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보이고 나갔어요. 근데 이 회사 대표는 이 경리가 어떤 뭐
횡령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면서도 횡령을 했다, 업무상 배임을 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내용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게 허위 사실임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어 계좌를 오픈해봤는데 계좌에 전혀 횡령한 게 나오지 않았고 그 대표도 최근에 그 계좌에 접근해서 조회해본 기록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건 허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 경리를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모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반드시 어떤 성범죄나 폭력 관련한 범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고죄가 이제 성립하려면 그 조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허위 사실이어야 되죠. 허위 사실. 내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이 부분을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허위고 뭐 공공장소 뭐 경찰이나 뭐 검찰에 고소장 낸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고소한 사람 스스로도 내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구나를 명백히 인식하고서 이런 행동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실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혐의의 이럴 경우에 그 무고죄 무혐의 처분 근거라 그럴까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고죄 같은 경우에 왜 입증이 어렵냐?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그 무고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고자도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했다는 건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무고의 동기가 있느냐를 경찰이나 검찰은 집중해서 수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고를 당하고 억한 마음으로 내가 오히려 반대로 보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고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 특히 성범죄 무고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람이 나 그 사람의 성관계한 건 맞아요. 당신의 남편과. 근데 나 강간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범죄로. 이런 경우처럼 무고의 동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무고죄로 검찰에서 인지를 당하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억울하게 고소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런 피해를 입은 게 맞는데 수사기관이 나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나한테 뭔가 비장의 카드를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경우, 이럴 때는 피해자로서는 내가 피해당한 사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게 맞다,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맞은 것이 맞다라는 내가 그것이 상당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내는 것이 좋고요.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무고의 동기에 수사기관은 집중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상간녀 소송을 당했지만 내가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거는 그 소장을 받기 한참 전부터 내가 친한 친구한테 다 이걸 털어놨어요. 친한 친구의 사실 확인서.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렇게 내가 그 무고의 동기라고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그 일 전부터 내가 이 피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고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무고죄가요, 최근에 정말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주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도 많이 변호를 하거든요. 근데 무고죄로 검찰에서 인지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인데 무고로 인지돼서 처벌받을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벌금, 아니면 정말 좀 세게 나왔다 이러면 집행유예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형 선고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짧게 뭐 4월, 징역 4월, 징역 6월 이런 식으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도 이제 뭐 무고라고 하면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 피해 정도가 크다, 직장까지 잃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본인이 했던 고소 때문에 피해 입은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짧게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형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합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죠. 특히 이제 무고죄로 이제 인지되거나 고소되신 분들은 1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부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도 피해 입은 게 맞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통해서 2심 과정에서는 석방되고자 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범죄 피해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억울한 사례들 많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특히 상사로부터 어떠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훨씬 더 인맥도 많으면 내가 괜히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저 사람이 정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내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네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나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까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물적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속적인 추행을 당한다.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추행을 당했을 때 회사 동료한테 피해 내용을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는다든지 네네. 그래서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물적 메시지를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고소장 작성하실 때 피해자분들은 그냥 피해 입은 감정에 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되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시나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캘린더나 아니면은 상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셔서 범행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셔서 고소하시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와 법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벤츠를 마이바흐 S650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가는 열차에도 벤츠를 싣고 갈 정도로 벤츠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츠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 대상 품목입니다. 12월 12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